2019년 2월 고려군의 상원수 강강찬이 비주에서 소배합의 10만 요나라군을 대파하여 무려 26년간 이어진 요나라와의 지긋지긋한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요나라에게 빼앗긴 보주를 되찾는 일이었죠. 보주는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로 원래는 고려의 용만현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라가 1014년 6월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한 뒤 군대를 보내 이곳을 빼앗아 성을 쌓고 보주라 칭했죠. 이에 고려 측에서는 1015년 1월 군대를 보내 보주 탈환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요나라는 이 보주를 고려 침략의 전진기지로 활용했는데요. 따라서 고려는 요나라에게 빼앗긴 땅이자 안보의 묘소인 이 보주를 반드시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주대첩으로부터 약 10년 뒤 고려가 보주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029년에 발해의 후손인 대연림이 요나라의 동경에서 반란을 일으켜 흑묘국을 세우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요나라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고려에 전해지자 당시 대거란 강경파였던 곽원이 현종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 점령한 성을 이번 기회에 공격하여 빼앗아야 합니다. 요나라가 대연림의 반란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보주성을 공격하여 빼앗자는 것이죠. 이후 곽원은 현종의 허락을 받아 보주성 공격에 나섰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고려의 두 번째 보주 탈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되죠. 그렇다면 고려는 이제 보주를 되찾기를 포기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1031년 5월 현종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덕종이 고려의 9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요나라에서도 성종이 사망하고 흥종이 다음 황제로 즉위했는데요. 이에 고려의 덕종은 흥종의 즉위식에 사신을 파견하여 보주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왕의 자인이자 대거란 강경파인 완가도가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요나라의 성종이 사망하고 도마 필제가 반란을 일으키는 등 요나라의 정세가 혼란스러워지자 이를 기회 삼아 보주 돌려받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라의 흥종은 고려의 보주 반환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이에 덕종은 요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요나라에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음에도 이전 황제인 성종의 연호를 사용하여 흥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또한 북쪽 변방의 여러 지역에 새로 성들을 쌓고 1033년에는 천리장성 축조에 착수하여 요나라의 침략을 대비하였죠. 그런데 요나라를 상대로 이처럼 초강경 자세를 취하던 덕종이 즉위 3년 만에 사망하자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1034년 덕종의 뒤를 이어 그의 동생인 정종이 고려의 10대 왕으로 즉위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듬해인 1035년이 되자 요나라 측에서 먼저 외교관계를 재개하자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양측 간에는 여러 차례 사신이 왕래하며 교류를 재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주 반환에 대한 요나라 측의 입장은 이전과 변함이 없었죠. 그러나 전혀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었으니 요나라 측이 보주 지역에 고려 농민들의 농경과 정착은 허용해 준 것입니다. 비록 보주를 되찾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보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얻었다는 점에서 꽤 의미 있는 외교적 선거였죠. 이후 보주 문제는 한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고려의 11대 왕 문종의 재위 시기인 1055년에 다시 불거지게 되는데요. 1055년 7월 어느 날 고려의 국방회의 기구인 보병마사에서 문종에게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거란의 전태후와 황제는 조서를 내려 압록강 동쪽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란이 성과 교량을 가설하거나 전투용 방책과 사격용 군구를 설치하면서 정차 국경선을 넘어오니 이는 욕심이 지나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요나라가 갑자기 보주의 군사시설을 증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려가 계속해서 보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니 이참에 방어를 단단히 하여 영유권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문종은 요나라 측에 항의하는 국서를 보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요나라 측은 1057년 4월 보주 근처의 농경지를 점차 확장하고 사람을 거주하게 하여 물자를 비축하는 등 오히려 고려를 더 자극했습니다. 이에 문종은 1071년 3월 송나라와의 외교를 재개하여 요나라의 도발에 대응했죠. 요나라가 제일 예민해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요나라를 압박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의 외교 전략이 먹혔는지 요나라는 이후 보주의 군사시설 증강보다 무역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선회하여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무역장 설치도 고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려는 13대 왕 선종의 재위 시기인 1086년 5월 요나라 측의 무역장 설치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요나라는 끝내 무역장 설치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고려는 대응책으로 1088년 2월 중추원 보사이안을 귀주로 보내 은밀히 무력 시위를 준비하였죠. 또한 그해 9월에는 요나라에 이런 내용의 국서를 보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본국은 대대로 상국에 충성을 다했으며 해마다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신을 여러 차례 보내 건의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사용 막사와 성책과 교량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지금 와서 새로운 시장까지 만들려고 하니 이는 선대 황제들의 유지와 어긋나는 일이며 저희들의 간곡한 정성을 측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신이 부지런히 수천 리 길을 왕래했는데도 90년 동안 바쳐온 곡물이 아무 보람이 없게 되었니 모든 사람들이 탄식과 원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조의 뒤를 이어 상국의 울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 기쁨을 이제 막 더욱 분발시키려는 참에 무슨 이익이 된다고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려 하십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제폐하께서는 변방을 맡은 신하들의 그릇된 주장을 물리치시고 변방의 제효가 크게 근심하고 있음을 생각하시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들판에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어 다시 생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교역하는 각장 시설을 금지시켜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이 두려운 소란을 가라앉혀 주신다면 그네를 영원히 잊지 않고 보답하리이다. 결국 요나라 측이 그해 11월 무역장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답서를 보내오면서 이번 일은 마무리되게 되죠. 그런데 이 무역, 만주지방의 여진족이 점차 강성해지면서 고려와 요나라 양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에 고려는 보주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일단 여진 문제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려는 1107년 윤관을 총지휘관으로 삼아 무려 17만 대군을 동원하여 여진 정벌에 나서기도 했죠. 소드마스터로 유명한 척준경이 활약한 때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보주를 도대체 언제쯤 되찾게 될까요? 1115년 1월 완안부 여진의 수장 아골타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 금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금나라는 요나라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공지에 몰린 요나라는 그해 8월과 11월 고려에 사신을 보내 원군을 요청했지만 고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1116년 8월이 되자 금나라의 장군 살갈이 요나라의 내원성과 보주성을 공격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측에서는 금나라에 급히 사신을 파견하여 보주는 본래 우리 땅이므로 돌려받길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금나라의 황제 아골타는 고려가 스스로 취하라고 답하며 일단 고려의 보주 점령을 허용해 주었죠. 아직 요나라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측의 요구를 들어주어 고려가 요나라와 연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드디어 고려가 보주를 되찾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동원하여 오랜 수건이었던 보주를 탈환하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잠시 뒤 고려의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1117년 3월 금나라 군이 요나라의 내완성 등을 습격하여 전함을 모두 불태우고 배를 지키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보주를 관할하던 요나라 측의 책임자 야율령이 갑자기 고려에 이러한 공문을 보내왔죠. 여진이 반란을 일으킨 데다 동경의 발해인들까지 연이어 배반하는 바람에 도로가 막혔으며 통군부 내의 곡식을 채 수확하지 못해 쌀값이 급등하여 백성들이 곤궁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려국의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진작 식량을 차용하는 일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후방지역으로 달아나 버렸으니 이는 나중 우리가 돌아와서 서로 좋게 해결할 일입니다. 이제 고을 백성들과 관할 지역을 인계하고 가니 이를 인수한 뒤에는 우리 황제의 조칙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보주를 고려 측에 반환한 뒤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고려군은 이후 보주성에 무혈입성하였으며 심지어 요나라군이 버려두고 간 만인량의 무기와 여러 보물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는 얼떨결에 보주를 아주 손쉽게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1014년 6월에 보주를 빼앗긴 뒤 무려 100여 년 만에 다시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보주를 되찾고 고려가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는 당시 고려의 16대 왕이었던 예종에게 백관들이 올린 표문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압록강의 옛터와 계림의 옛 땅은 선조 때부터 본래 국경을 방어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것이 중도의 요나라에 침탈을 당했으니 온 백성이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신령마저도 수치로 여겨왔습니다. 요즘 두 적국인 요나라와 금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우리의 두 성이 어디에 소속될지 크게 우려해왔습니다. 그런데 말갈이 두 성을 바치겠노라고 요청해 온 것은 거의 하늘의 계시에 따른 것이며 선비가 몰래 도망가 버린 것도 진실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샘과 우리의 못이 다시 우리 영토가 되어 조세를 부과하고 농토를 정리하게 되었으며 국토를 더욱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상의 원대한 계책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부끄러워하고 있던 차에 전해온 기쁜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니 그 공적을 도래에 새겨 길이 전해야 하나 미처 무어라 칭송할 말을 찾지 못하겠나이다. 술잔을 받들어 만수무강을 빌면서 용약환희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표시하려 합니다. 이후 예종은 보주의 명칭을 의주로 바꾼 뒤 남쪽의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1130년에 금나라가 이곳에 대한 고려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의주는 영구히 우리 영토가 되어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